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건강 토크쇼 톡투 여성 건강 진행을 맡게 된 채널A 아나운서 남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날씨 참 좋죠. 오늘 미세먼지도 없고 햇살도 좋아서 오시는 길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나들이하기 제격인 날씨인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나들이 대신 건강 토크쇼를 선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성 질환하면 여타 다른 질환에 비해서 주변에 얘기하거나 알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조금 다소 민망하거나 조금 거리끼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고 산부인과 전문의들과 함께 여성분들이 궁금해하는 자궁 근종과 또 부인암 질환에 대한 올바른 건강 정보를 알아보고 정확한 치료 방법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자리입니다. 모쪼록 끝까지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일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총 2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자궁 근종과 또 부인암 질환에 대한 강좌가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에는 궁금해하셨던 평소 주제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좀 건강에 대해서 토크쇼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주제지만 무겁지 않게 조금 더 유익하고 조금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신 테이블 그리고 오시는 길에 받으셨던 설문지가 있으실 겁니다. 이 설문지에는 일정 중에 잠시 짬을 내서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서 저희 진행 요원이나 또 등록 데스크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건강 토크쇼 톡투 여성 건강,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여성 톡투 여성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길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우리 여성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사전 인식도 조사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본격적인 강의 전에 왜 우리가 이 주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로 질문을 했는데 여성 500분에게 질문을 던져서 나온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질환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질환 3가지만 선택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사실 이 대상자가요 20대에서 30좀 젊은 대상자로 좀 했습니다. 자궁 경부암이 가장 많았고요. 2번째가 자궁 건종, 3번째가 자궁 내막증이었습니다. 4번째가 난소암, 난소 항종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무려 1, 2, 3위가 바로 자궁과 관련된 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궁 건종, 자궁 경부 이런 쪽의 암에 대해서 이런 쪽의 질환에 대해서 먼저 건강 정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는 평소에 여성 질환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런 정보를 받는지 요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죠?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많이 건강 정보를 받는데 무려 36%, 그다음에 가족과 지인, 그다음에 주변 인물이 23%가 나왔죠. 거의 절반, 2가지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정작 중요한 전문의와의 상담은 19%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문의 만나기 힘드시잖아요. 3분 만에 진료를 다 끝내야 되고 궁금증을 3분 안에 다 해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톡투 여성 건강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마련한 거고요. 앞으로 이게 좀 잘 되면 더 많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 관리, 여성 질환, 치료를 포함해서 이런 관리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94.2%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포털 사이트에서 그 진료
검색을 다 하시고 주변인들한테도 다 물어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한 것은 이건 바로 평소에 포털 사이트나 가족 또는 주변 인물을 얻는 여성질환관리법이 좀 과연 신뢰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관리 치료 이런 거에 대한 가장 많이 들어본 옵션은 무엇인가? 되게 많이 듣는 게 바로 수술법이죠. 우리 전통적인 수술이 가장 많았고요. 두 번째가 약물 치료였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자궁 쪽 치료법도 많은 변화가 있고 채소 침습법 이런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등장한 이게 하이프라는 것이 있었고 로봇 수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여성 질환에 과연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덜 효과적일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성 질환 관리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정보들 그래서 오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저랑 같이 건강 토크쇼도 진행하면서 서로 궁금한 것 갖다가 피드백을 받으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질환에 대한 예방법이라든지 또 관리 옵션 또는 최신 치료법, 더구나 가임기 여성 임신을 원하는 그 여성에 있어서 이런 질환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많이 얻고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부족하고 또 궁금증이 많은데 마이크 들고 이렇게 질문하기 힘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때는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유튜브 통해서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오신 분들 꼭 여기 와서 강의 잘 들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짚어주셨듯이 많은 여성분들께서 자궁이라든지 부인환 같은 각종 질병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특히 그 질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자궁 근종의 원인과 또 증상 및 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김미란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자궁 근종의 원인, 증상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자궁 근종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에게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궁 근종 센터를 대학병원에서 최초로 열었고요. 제가 거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궁 근종은 어떤 질환인가요?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 세포가 증식해서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이고요. 여성에게 가장 흔한 양성인 종양입니다. 자궁 근종이 처음에 생길 때는 작게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다가 여성 호르몬 또 여러 성장 인자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점 커지면 처음에는 초음파로 잘 보이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큰 종괴를 만들고 자궁을 이렇게 눌러서 밀어버리게 되면 월경 과다라든지 가임력이 떨어진다든지 임신하려고 하는데 근종 때문에 가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너무 커지면 주변 조직을 또 눌려서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그런 압박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궁 근종이 여러 곳에서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게 자궁입니다. 자궁 안에 아기가 자라는 곳이 자궁 내강입니다. 자궁은 아기 집이죠. 그렇죠? 네, 여기에 바깥쪽에 생기는 것을 장막하 근종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꼬이면 엄청 아플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자궁 내강 안에 생기는 것을 전막하 근종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근육 안에 생기는 근층 내 근종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 엄청난 근종이 컸던 환자분이고요. 이 환자분은 아기를 가지시려는 분이었는데 근종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세보니까 제가 108번뇌를 가지면서 수술을 했는데 108개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를 의뢰해 주신 선생님께 지금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서 개복해서 근종 절제했을 때는 하나 때나 100개 때나 108개 때나 값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돈을 받고 떼드렸고 나머지는 그냥 떼드렸습니다. 이분 아기 가지시기 정말 바라고요. 그럼 근종이 왜 중요할까요? 예전에는 아기를 다 낳으시면 자궁에 근종이 생기면 그냥 자궁을 절제했거든요. 예전에는 자궁 절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가임기 여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35세 이상에서 또 더 많이 나이가 증가할수록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해서도 아직은 저희가 좀 준비가 안 됐다든지 뭐 우리는 신혼을 즐기고 싶다든지 그러는 사이에 내 자궁에서 근종이 클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시행되는 자궁 절제술 45%는 근종 때문이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한 건데요. 나이가 증가할수록 이 근종이 계속 증가하다가 나중에 폐경이 가까우면 이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니까 빨리빨리 아기를 결혼도 빨리 하고 아기도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랍에미레이트에 갔더니 거기는 나라가 굉장히 부자라서 그 나라 환자들한테 이렇게 나라에서 뭐 수술비나 이런 거 지원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뭐 20대 25살에 벌써 애가 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근종이 없더라고요. 거기는 별로. 우리나라는 지금 근종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첫 출산이 늦어지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종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하려고 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임을 유발하는 3대 질환이 자궁근종, 자궁성근증, 자궁내막증 있는데 이 중에 자궁근종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타임에 수술을 하면 치료가 가능해요. 자궁근종은 제가 열심히 떼드리면 자궁이 정말 싹 정상으로 돼서 임신도 가능할 수 있게 되는데 너무 늦게 오시면 정말 힘들어요. 근종이 자궁을 이렇게 커지면서 뭐 누르고 막 그러면서 자궁의 기능을 잘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가임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젊었을 때 빨리빨리 결혼하셔서 아기 낳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종이 불임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는 한 1, 2%라고 하지만 근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점막하 근종이라든지 자궁 내강을 변형시키는 큰 근종, 또 나팔관을 막아버리는 수도 있어요. 근종이 커지면서. 그래서 이런 근종들이 불임의 원인이 되는데 수술로 잘 제거하면 임신율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수술을 너무 무섭다, 두렵다 해가지고 계속 근종을 알면서도 키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힘들죠. 근종이 임신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근종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경우에는 유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아기가 좀 근데 작은 것은 큰 관계는 없습니다. 태아 발육 장애라든지 임신 중에 근종이 변성이 오면은 통증이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장막하 근종처럼 밖에 있던 거 꼬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급심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고요. 아기를 낳을 때는 뭐 조산되거나 아니면 뭐 근종이 산도를 막고 있으면은 제왕절개 해야겠죠. 아니면 산후출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종이 있는 상태에서도 임신이 되면 이런 걸 알면서 잘 관리를 하면서 임신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종은 어떤 증상을 일으킬까요? 근종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서 증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도 한 30에서 5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제 미혼 여성들이 병원에 산부인과에 갈 생각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냥 배는 좀 나온 것 같고 그러면 아까 이진환 기자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똥배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근종이 커가는 건데. 그러니까 미혼 여성들이라도 좀 정기적인 산부인과 체크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똥배인 줄 알았는데 근종이었다라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이제 월경 과다라든지 생리통 이런 게 되겠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자궁하고 난소 질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자궁입니다. 자궁 이 안에 이제 자궁강 아기가 자라는 것이죠. 아기집이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자궁에서 안 나온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그래서 이게 우주이고 지구이고 그렇습니다. 박경리 선생님이 자궁은 지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구를 지키고 있는 사명감을 갖고 있죠. 이 나팔관은
자궁에 이제 달려 있는 튜브인데 수정은 나팔관에서 이루어져요. 임신이. 그래서 수정란이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착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양쪽에서 배란이 되는 난소입니다. 가끔 자궁 근종인데 난소 낭종이라고 하시고, 난소 낭종인데 뭐 자궁 근종이라고 하시고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궁은 아기 집이고, 난소는 여기서 배란이 되는 난자가 배란이 되는 난소. 그리고 자궁 목 부분, 목경자를 써서 자궁 경부. 여기에 암이 생기면 자궁 경부암. 이제 자궁 안에 이게 내막이거든요. 그 코트 보면 이렇게 라이닝 있잖아, 라이닝. 자궁 내막에 이렇게 증식됐다가 임신이 안 되면 탈락되는 게 월경인데, 여기에 용종도 생기고요. 폴립이라고 하죠. 자궁 내막암은 여기 생기는 겁니다. 또 이제 잘 헷갈리기 쉬운 게 자궁 내막증. 자궁 내막증은 이 자궁 내막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에요. 자궁에 있는 게 아니라 난소나 복강이나 복막이나 뭐 이런 쪽에. 그거를 자궁 내막 이소증이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자궁 내막증이. 그래서 자궁 내막은 월경이 일어나고 임신 시 수정란이 착상되는 곳인데, 여기에 가깝게 근종이 있는 경우에 생리 과다나 부정출혈, 난임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종의 위치가 자궁의 바깥쪽에 멀리 있으면 많이 커져도 별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월경 과다나 골반통인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한 30에서 50%니까 그러면 뭐 배에서 종괴가 만져진다, 그것도 증상입니다. 나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하면서 배는 덩어리가 크게 만져지는 경우, 너무 큰 경우에는 참 치료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월경 기간이 증가한다든지, 뭐 부정출혈, 빈혈, 굉장히 또 근종이 있으면 피로해요. 뭐 사는 게 다 피로하긴 한데 근종이 있으면 더 빈혈도 있고 하니까 피로하고, 월경통, 성교통, 뭐 복부 팽만, 나중에는 뭐 뒤로 눌리면 변보기가 어렵고, 앞으로 눌리면은 밤에 자다가도 화장실 몇 번씩 가야 되고. 근종은 왜 생기나요? 뭐 선생님들이 원인은 다 잘 모른다고는 하는데 유전적 요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염색체 변이가 있어요. 근종을 보면 저희도 다 연구를 해봤는데 한 7, 80%에서 유전자 돌연 변이가 생기거든요. 처음엔 조그맣게 생겼다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서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죠. 인종 간의 차이가 있는데 흑인은 정말 많아요. 한 80%. 저도 흑인도 수술하고 막 그랬는데, 일촌 내 가족에서 근종이 진단된 경우에는 근종이 발생할 위험이 크고, 이제 쌍둥이 이란성보다 일란성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이거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림이 좋아서 좀 넣었는데, 이 근종 세포가 처음에 조그맣게 자라는 거는 정상 근종에서 어떤 유전적 변화라든지 뭐 환경적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조그맣게 처음에 C가 생기면, 그 다음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점점점 커지면서 근종을 만드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연변이는 왜 생기고 처음에 C는 왜 생길까? 거기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의가 됐던 게 25년 전인데, 전에 환자분이 선생님 지금 전문의 되신 지 25년 되셨다는데 왜 아직도 모르세요? 그래서 죄송해요.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요. 사춘기 전에는 근종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자궁 근종 10cm를 수술을 했어요. 걔는 순천에서 왔고 제가 수술 잘해줬더니 선생님처럼 의사 선생님이 될래요 라고 해서, 그 학생 지금 꽤 컸을 텐데 응원합니다. 폐경 후에는 좀 감소할 수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 중에 폐경되면 없어지니까 나 그냥 폐경될 때까지 막 버틸래요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폐경도 좀 빨리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평균 폐경 나이가 50세예요. 근데 평균이니까 54세, 55세까지도 생리하시는 분 있는데, 뭐 42살에 나 조금 있으면 폐경 될 테니까 계속 버틴다고 하셔서 뭐 좀 안타깝죠. 근데 폐경 이후에 감소할 수 있어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뭐 초음파에서 잘 안 보이게 될 수 있지만, 폐경 후에 갑자기 커지는 경우는 악성 변화할 수도 있어서 그때는 정말 수술해야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 근종이 있는 경우 좀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아까 처음에 조그만 씨앗이 생기면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에 의해서 막 커지는데, 초경이 빠를수록 또 비만하거나
그런 경우는 더 발생 위험이 높아요. 그리고 출산 횟수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랍에미레이트 출산을 많이 하면은 반비례해요. 왜냐하면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는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근종이 좀 덜 생기고요. 경구용 피임약은 별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폐경 호르몬 치료가 근종을 약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예방 효과가 있고 뭐 흡연은 상관이 없다. 과거에는 흡연자가 조금 덜 생긴다고 그런 거 나왔었는데 상관없습니다. 예, 근종 덜 생긴다고 흡연할래 이러시면 안 돼요. 전혀 관계가 없고 알코올은 근종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식이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막 대단위로 잘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붉은 고기를 많이 드신다든지 뭐 인스턴트, 햄 뭐 이런 거 드시면 조금 더 높다고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자료는 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종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크게 나누면 약물 치료, 어떤 시술, 수술이 있겠습니다. 주사는 약물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 호르몬을 일시적으로 저하시켜서 근종을 치료하는 방법인데 1개월 또는 3개월 정도 효과가 지속되는데 이게 폐경기처럼 여성 호르몬을 다운시키니까 뭐 땀이 난다든지 뭐 홍조가 생긴다든지 불면, 관절통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장기간 쓸 수는 없어요. 6개월 미만으로 보통을 쓰는데 더 필요하다면 호르몬을 쓰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경구용 피임약은 이제 경구용 피임약 같은 경우가 근종에 뭐 영향을 미치나요? 하는데 별 영향은 안 미치고요. 그러면 먹는 약은 이니시아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상품명을 말씀드려서 이니 땡땡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그래서 이니시아라고 뭐 다 알려져 있으니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중에서 프로게스테론 작용을 막아서 여기 이제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프로게스테론 작용을 막아서 근종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3개월간 복용하는데 근종을 없애주지는 못해요. 80% 환자에서 근종의 크기를 이거는 부피로 얘기하는 거니까 약 20% 정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처방 전에 간 기능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는 뭐 중재 시술로서 고주파 작은 근종 용해술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바늘을 근종의 복강경을 통해서 찌르든지 아니면은 뭐 초음파를 통해서 하든지 해가지고 열을 가해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전신 마취 또는 수면 마취가 필요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자궁동맥 색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자궁동맥을 막아서 근종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거니까 그러면 근종이 영양 공급을 못 받으니까 서서히 이렇게 줄어지는 거거든요. 허벅지 혈관 내 카테타로 가는 관을 넣어가지고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시술을 하는 건데 근종 쪽에 작은 마이크로 비드라고 하는데 작은 미세 구슬을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혈관을 이렇게 차단을 해서 서서히 이렇게 줄이는 그런 치료가 자궁동맥 색전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동맥 색전술은 자궁으로 가는 혈액을 차단을 하는 거니까 임신하실 분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요즘 자궁동맥 색전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어서 수술을 안 하고 시술로 하는 거니까. 근데 임신하실 분은 하시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유산율이나 조산율이 높아요. 그런 게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기를 안 낳겠다 하시는 분은 선택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개원가에서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하이프라는 걸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열을 이렇게 초점을 해가지고 출력이 높은 초음파를 작은 점에 이렇게 집속시켜서 열을 유발해가지고 근종을 변성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수술을 안 하는 거죠. 완전히 비침습적이라는 것은 매력적인데 모든 환자에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MRI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위치라든지 크기 이런 환자를 선별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대한산부인과 학회의 입장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안 했으면 하는 좀 그런 거거든요. 자궁에 이렇게 열을 치료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하이프 하면은 수술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건 좋은데 근종이 뭐 다 없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종이 너무 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약간의 좀 합병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술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기를 다 낳으셨다고 하면 자궁을 절제하시면 돼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자궁에서 호르몬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궁은 그야말로 아기 집이니까 여기서 호르몬은 분비되는 건 아니고요. 자궁만 이렇게 절제하시면 근종으로부터 뭐 힘든 그런 증상들로부터 다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난소는 저희가 남기면 뭐 호르몬은 따로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종만 이제 절제하는 수술, 또 뭐 근종만 떼주세요라고 얘기하시는데, 근종을 이제 떼는 경우에는 중요한 게 이 근종을 잘 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아기를 낳으셔야 되는 분들은 근종의 다른 부분이 이제 근종만 싹 떼야죠. 자궁의 다른 부분에 손상이 안 가게. 그리고 근종만 떼면 수술이 끝날까요? 아니죠. 자궁을 다 다시 복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자궁을 그냥 절제하는 게 깔끔해요. 그런데 뭐 미혼이고 아기도 낳으셔야 되니까 근종 절제 수술을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종 절제 수술의 방법은 이제 복강경을 할 수도 있고 개복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로봇 수술도 뭐 우리나라에 뭐 도입된 지 거의 뭐 10년 이상이 됐으니까 뭐 최근의 방법은 아니죠. 그래도 뭐 최근의 방법이라고는 하겠죠. 예, 복강경 수술은 장점은 이제 통증이 적고 흉터가 작고 이제 작은 구멍을 뚫어서 하는 건데, 요즘은 뭐 단일공이라고 해서 여기다 크게 조금 뚫어서 요거 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종이 너무 커서 복강경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복강경은 로봇 수술이나 마찬가지로 뱃속에다 가스를 넣어서 어느 정도 기구가 움직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근종이 너무 커가지고 배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개복을 해야겠죠. 조금 뭐 비교적 단순한 수술에 적합하고요. 개복 수술은 이제 저희가 옛날부터 해오던 그런 방법이죠. 수술은 좀 확실하지만 통증이 뭐 개복을 하면은 피부부터 복막까지 다 절개하니까 통증이 심하고 흉터가 비교적 크게 남지만, 요즘도 뭐 개복해서 근종 절제 수술 하는 분들이 심심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조금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복강경 수술하고 비슷한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흉터도 없고 개복처럼 섬세하게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로봇 수술입니다. 환자분들이 선생님 뭐 로봇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선생님 직접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로봇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다 움직여야지 돼요. 걔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로봇을 저희가 작동을 해서, 그러니까 원격 제어를 해서 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로봇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로봇이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거는 섬세하고 정밀하게 할 수 있고 복강경처럼 구멍만 뚫어서 하니까 통증이나 흉터도 작고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고가고 하기 때문에 이 장비가 고가예요. 장비가요. 회사에서 좀 장비를 싸게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장비가 비싸고 장비 유지비도 비싸요. 그리고 그 사용하는 기구도 몇 번 쓰면 또 사야 돼요. 그게 뭐 10회, 5회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비용이 비싼 편인데, 이제 또 일반 복강경보다 또 환자 뭐 로봇을 이제 이렇게 장착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은 좀 걸리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에 개복을 해야 되는 뭐 경우라든지 뭐 근종의 위치가 안 좋은 경우일 때 로봇으로 수술하면은 좋죠. 예.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왼쪽은 일반 복강경 수술이고 오른쪽은 로봇 수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다 제가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복강경은 여기 좀 밖으로 좀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장막하 근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저희가 뭐 복강경으로 좀 할 수가 있고, 이 환자는 미혼 여성인데 근종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예 자궁 안까지 들어와 있어서 이 밖에서는 보이지도 않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케이스를 저희가 로봇으로 합니다. 여기 보면 완전히 자궁 내강을 누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빈혈도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 양쪽을 비교를 해 보시면은요. 일단은 복강경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 근종의 이쪽을 절개할 때 이제 전기로 그 소작을 하면서 이렇게 좀 절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로봇을 이용한다고 해서 저처럼 이것을 이제 홀드컷이라고 하는데,
이 가위를 이용해서 자르고 혈관만, 그러니까 혈관만 지지는 거죠. 안 지지려고 하는 거죠. 자궁. 왜냐하면 그걸 지지면 아무래도 열 손상이 갈까봐 정상 부분에. 그래서 이 화면도 굉장히 확대돼 보이고 이게 이제 요거보다 제가 직접 그 콘솔이라고 하는데 로봇을 작동하는 거기서 이렇게 보는 거는 완전히 3D HD예요. 그래서 3D로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이거는 또 굉장히 또 좋은 또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근종을 또 떼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아까 자궁 내막이에요. 자궁 내강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 걸 근종을 당기니까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 가위의 움직임을 보시면 마치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로봇으로 저 근종 절제 수술을 지금 한 935회를 했어요. 그래서 엄청 목이 아파요. 사실 콘솔에다 이렇게 해야지 콘솔이 작용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손으로 이렇게 뱃속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술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슈처를 하고 있고요. 넌 좀 기다리고 여기는 좀 더 갈게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궁 내강에 이렇게 나온 거를 손상이 없이 정말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무슨 습자지 그런 거 아세요? 습자지 트레이싱 페이퍼? 그렇게 얇게 자궁 내강이 이렇게 돌출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다치지 않고 제거를 했고 지금 이제 봉합하는데 로봇에 뷰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봉합하시는 거 보면 이쪽은 왼쪽은 일반 복강경이니까 관절이 없거든요. 근데 로봇 팔은 7도의 자유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다 사람 손처럼 다 이렇게 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온 자궁 내막을 밀어 넣으면서 지금 봉합을 하고 있거든요. 자궁 근종 절제 수술에서 제 생각은 가장 중요한 게 자궁 어떻게 재건해서 나중에 임신한 다음에 10개월 동안 아기를 잘 키우는가. 그게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궁을 손상이 없게 정상 자궁 부분에 손상이 없게 근종을 제거를 하는지 근종을 제거한 다음에 얼마나 자궁을 잘 재건을 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봉합하는 거는 저는 보통은 이제 3층으로 이렇게 봉합을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충분히 나중에 임신했을 때 아기를 10개월까지 잘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봉합을 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그 면을 봐가지고 확대해서 봉합을 잘 할 수 있다. 뭐 복강경 같은 경우는 너무 깊이 있는 경우는 아무래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오른쪽과 같은 아까 그런 케이스는 여전히 개복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복 수술은 많이 아프죠. 일상생활에 복귀도 늦고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유착도 많아요. 여기 지금 초음파 보면서 다 잘 됐나 이것도 확인도 하는데 이 로봇 장비에 초음파도 이렇게 연동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지금 수술이 잘 끝났고요. 수술 이후에 사진 아까 보시면 제가 여기서 금방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좀 불가능하네요. 파인 튜닝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양쪽 수술을 잘 보셨고요. 또 이제 이 자궁강 안에 근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자궁 내시경으로 해서 자궁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궁 내시경, 자궁경이라고 하는데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만 뭐 배에 아무 흉터도 없어요. 근데 요것도 수술할 때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이 자궁 내막을 또 많이 다치게 되면 나중에 자궁 내막 유착이 되면 또 임신하는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궁 근종이 있었을 때 아까 뭐 SNS나 뭐 포털이나 친구나 이렇게 뭐 정보를 얻는다 그러고 저한테도 외래 와가지고 제 친구가 이랬어요. 뭐 저희 옆집에 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옆집 분이 산부인과 전문의이신가요? 라고 하면은 아니 그냥 회사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열심히 포탈에다가 막 정보 많이 드리면 좋은데 환자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먼저 치료가 필요한가? 근종 굉장히 많거든요. 치료 안 하고 경과 관찰할 수도 있어요. 치료가 필요한지, 그럼 치료를 하면 약물 치료할 건지, 어떤 중재적인 시술을 할 건지, 중재 시술은 뭐 색전술을 할 건지, 하이프 할 건지, 아니면은 수술을 할 건지, 수술은 근종만 뗄 건지, 자궁을 절제할 건지, 방법은 복강경 할 건지, 개복할 건지, 로봇 할 건지, 이거를 환자분이 잘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나의 나이, 증상, 어떤 게 최선의 치료인지를 결정을 하는데, 근종 위치, 임신계, 근종 크기, 여기 오신 분들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근종은 다 달라요. 처한 상황도 다 달라요. 어떤 걸 원하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하고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치료법을 결정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뭐 혹시 주변에 누가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 다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단순한 듯 단순하지 않은 근종, 정말 복잡해요. 증상도 다양하고 치료도 다양하고, 사람마다 다 개별화된 치료가 필요하고, 무조건 참는 것도 무조건 수술하는 것도 언제 치료할지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하고 상담하는 게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소 자궁 근종에 대해서도 자궁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 좀 다소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여러분?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또 교수님께서 워낙 편하게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궁금증이 저도 해소가 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단순한 듯 단순하지 않은 자궁 근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령이 조금 높을수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는 하셨지만 요즘에는 제 주변에도 보면 꼭 연령에 비례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지속적인 검진과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인암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김미경 교수님께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김미경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까 김미랑 교수님은 굉장히 이제 화려한 수술 기법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부인암의 그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부인암이라고 하면은 그 자궁과 난소 이쪽에 생기는 암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부인암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자궁 내막암, 경부암, 난소암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막암과 이제 경부암에 좀 집중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제 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이제 암 발생 확률은 이제 3명 중에 1명꼴은 다 암을 한 번쯤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대 암을 보시면 이제 저희 부인암에 해당하는 경부암은 총 그 여성 암 중에 7위, 그리고 난소암은 10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내막암은 여기 아직은 10대 암에는 들어있진 않지만 현재 이제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에서 자궁 경부암이 3위, 난소가 이제 5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부암이 7위고 난소암이 10위이긴 하지만 보시면은 경부암은 점점 이제 그 발생률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백신도 그렇지만 조기 검진이 워낙 이제 암 검진으로 국가에서 이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경부암은 점점 발생이 줄어들고 있고 그와 반비례해서 난소암이나 내막암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암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꼭 부인암에만 통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암의 원인을 이제 보면 대개는 이제 암은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그 유전자의 변이는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랑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암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선천적, 후천적 원인인데 선천적은 이제 가족에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 그런 유전성 암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이런 게 이제 암종별로 그 퍼센트는 다르긴 하지만 한 10% 내외 정도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후천적으로 이 원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게 되고, 대표적인 게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흡연, 그 외에도 이제 비만, 그리고 감염, 저희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경부암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서 감염, 그 다음에 식습관, 저희가 뭐 가장 이렇게 꺼려하는 뭐 방사능이나 자외선 이런 것들은 사실 저 보면은 거의 끝에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보다는 이런 비만과 그 감염이 암의 발생의 원인으로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암에서 예방 가능한 요인들을 쭉 보면은 거의 한 50% 정도는 암 예방이 그 생활 습관 교정 등을 통해서 예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부인암은 그 중에서도 비만과 감염에 여기서 이제 좀 해당 사항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내막암을 말씀드릴 텐데요. 내막암은 자궁의 그 내막에서 생기는 암종을 말하고, 이 내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기 집 안에 이제 싸고 있는 내강을 싸고 있는 막인데, 여기에 이제 암이 생기면 자궁 내막암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 진료 볼 때 이제 자궁암이라고 많이 하는데, 자궁암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자궁 경부에 생기는 경부암이랑 내막암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자궁암인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자궁암이라 하면은 어디에서 생긴 암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가장 흔한 경부암을 말하지만 저희도 이제 자궁 내막암도 자궁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게 사실 부인암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근데 저희 나라도 최근에 식습관이 이제 서구화되고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서 내막암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젊은 사람들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암 발생의 위험인자는 가장 크게는 그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에스트로겐의 과잉으로 생기는 병이고요. 그 에스트로겐의 과잉의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는 이제 호르몬 치료 중에 에스트로겐만 단독으로 처방을 했을 때 생긴다고 하지만,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외에도 비만이나 아니면 뭐 다낭성 난소증 같은 생리 불순이 있는 경우, 그리고 뭐 당뇨도 여기에 관계가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트로겐 과잉이 자궁 내막암을 발생을 시키는지 잠깐 기전을 말씀을 드리면, 폐경 전에 이제 생리를 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에스트로겐으로, 여기 이제 에스트로겐인데 에스트로겐으로 이제 내막이 점점 이제 증식을 하게 되고, 배란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이제 배란 후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올라가서 내막이 성숙을 하다가 이제 임신이 되지 않고 착상이 되지 않으면 이제 내막이 떨어져 나오면서 생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매달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배란 장애 같은 어떤 이유로 이게 배란이 되지 않으면은 이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막은 점점 이제 증식만 하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때문에 내막이 점점 두꺼워지는 내막 증식증이라는 병이 생기고요. 이 내막 증식증은 아까 말씀드린 자궁 내막증이랑은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 증식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배란 장애 외에도 외인성으로 에스트로겐을 복용을 너무 과잉으로 하는 경우에도 자궁 내막증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내막 증식증이 치료 없이 또 수년이 지나면 자궁 내막암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성 에스트로겐은 대표적인 건 그냥 호르몬 치료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좀 간과하시는 거는 이렇게 자궁에 좋다고 많이 드시는 뭐 석류나 뭐 칡즙, 달맞이 이런 것들도 식물성 여성 호르몬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좀 과잉으로 드시는 분들 중에도 간혹 이렇게 내막 증식증으로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이 자궁 내막암이랑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지방세포에서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일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만하면 이 지방세포가 수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에스트로겐 분비가 많아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자궁 내막을 자극을 해서 자궁 내막암 발생을 촉진하게 되고요. 그래서 비만에서 특히 이게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궁 내막암의 증상은 폐경 후 질출할 뿐만 아니고 폐경 전 여성들은 생리량이 뭐 갑자기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생리가 불순해진다는 그런 증상으로 나오고 이런 뭐 아랫배 통증이나 뭐 변비, 요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진행한 후에 발생하는 것이라서 이런 것보다는 대개는 이제 출혈로 보통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에 이제 뭔가 출혈이 있어서 환자분이 오시면 저희가 가장 외래에서 먼저 하는 거는 질 초음파를 보는 거고요. 초음파상에서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자궁 내막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많이 이제 두꺼워지면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하자고 이제 권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하는 방법은 그 자궁 내막 그 소파 수술을 해서 내막을 긁어내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조금 병변이 굉장히 국소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요와 같이 자궁경을 보고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감별 진단으로는 자궁 내막 그 폴립 용종이 있는데요. 그게 비슷한 증상을 부정출혈 같은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것은 진단을 했을 때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되고 확진은 자궁경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이제 확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일부에서는 되게 1cm 미만에서 폴립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초음파상에서 크기가 작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조직 검사 보기보다는 좀 경과 관찰을 하다가 증상이 생길 때 폴립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궁 내막 증식증이란 거는 이제 자궁 내막 암으로 가기 그 전의 단계를 전암성 병변 중에 하나이고요. 자궁 내막 증식증은 증상이나 원인은 거의 자궁 내막암이랑 유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궁 내막암의 그 증식증이 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E형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고 그 세포 모양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E형성증을 보이는 자궁 내막 증식증인데 이것은 거의 4분의 1이 자궁 내막암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 증식증의 진단도 마찬가지로 조직 검사가 결국은 이제 확진 검사고요. 이걸 통해서 자궁 내막 소파술 후에 자궁 내막 증식증으로 확인된 경우에 호르몬 치료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이미 이제 아기 출산을 다 끝냈고 E형 자궁 내막 증식증인 경우는 자궁 내막암 위험성 때문에 자궁 절제술을 저희가 보통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의 병기는 보통 저희가 이제 크게 모든 암종은 다 1, 2, 3, 4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1기는 그 부위에 원발 부위에 국한된 경우, 2, 3기는 이제 조금 더 밖으로 진행된 경우, 그리고 이제 4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원격 부위로 전이를 된 경우를 4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내막암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보통 초기에 출혈 증상이 있기 때문에 1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거의 한 80%를 넘습니다. 그럼 1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 5년 생존율이 한 90%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후는 좋은 암종이고, 그래서 초기 내막암 같은 경우는 원칙은 자궁 절제술과 그 주위에 림프절 절제술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자궁 절제를 해버리면 아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입력 보존을 원하는 젊은 여성 중에 아주 초기 자궁 내막암 경우는 고용량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자궁을 보존하면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진행한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치료법을 시행을 하지 못하고 수술이 가능한 분들은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이런 걸 병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궁 내막암의 예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 그러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 사실 뭐 폐경을 늦게 하는 것, 뭐 당뇨 이런 것들은 본인이 어떻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방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별표를 쳐보면 비만, 뭐 에스트로겐 단독 보충요법,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것들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단 체중을 빼고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건강 체중 유지,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그리고 채식 위주의 건강한 식사, 그리고 그런 이제 뭐 다낭성 난소 증후나 생리불순이 있는 경우에 조기 검진을 통해서 그 자궁내막 그 암으로 가기 전에 미리 이제 검진을 하고 치료를 제때제때 받는 것이 이제 예방법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건강 체중 유지는 저희가 이제 건강 체중이라고 하면 보통 체질량 지수로 BMI라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그 몸무게를 이제 키로 나눠서 키 제곱으로 나눠서 이제 저희가 BMI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18.5에서 25까지가 이제 정상입니다. 요즘은 조금 더 아시아에서는 그 기준을 낮춰서 23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를 건강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고 이 유지하는 방법은 사실 뭐 이렇게 다이어트 약을 먹어서라기보다는 건강한 식단과 신체 활동 증가 이렇게 정도를 따라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이제 또 문제인데요. 이 아래 보신 2011년도에 자마라고 이제 저희 의학 저널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보고된 게 저렇게 이제 텔레비전을 오래 보고 있는 카우치 포테이토라고요. 저렇게 오래 보고 있으면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하루에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높아지고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건강 체중만을 유지하는 문제가 아니고 오래 앉아 있을수록 빨리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암 예방에도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예방하는 신체 활동이 결국 암 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제 권고 사항으로는 매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 그러니까 한 번에 하루에 150분보다는 5일을 30분으로 나눠서 이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그 중에 2일 이상은 그냥 달리기만 조깅만 하지 말고 근력 운동을 꼭 같이 병행을 하라. 그리고 그런 뿐만 아니고 앉아있는 시간을 일단 어떻게든지 줄여라. 그래서 일할 때도 중간중간 일어서시고 계단으로 걸어 다니고 그런 이제 신체 활동을 늘리라는 내용이고요. 중강도 운동이라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무튼 이게 걸으면서 말은 옆에 사람이랑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못 부를 정도 그 정도가 중강도 운동이고 고강도 운동은 너무 이제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가 고강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건강한 식단은 사실 외래에서 환자들 보면 가장 많은 질문이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은 뭘 먹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정답은 없고요. 오히려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건강한 식단을 지키지 않고 그 건강 기능식품만 먹는 경우는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건강한 식단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한 밥 제때 먹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보시면 이 탄수화물 50%, 지방 25%, 단백질 10에서 35%, 요 정도 비율을 잘 지켜서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는 식단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양소를 섭취하는 섭취원 또한 중요한데 탄수화물은 아무래도 이제 밀가루나 이렇게 정제된 것 말고 정제되지 않은 곡류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등으로 이제 섭취를 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동물성 기름보다는 이제 식물성 기름이나 아니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 등으로 이제 보충을 하고 단백질도 이제 돼지고기, 쇠고기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소세지, 햄보다는 생선이나 닭, 유제품 등으로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이 좀 더 건강한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암학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식단을 한번 일회 양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건강한 식단이 되겠다는 거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에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반으로 나눠서 50%는 야채나 과일로 이제 채우고 나머지 이제 30%는 탄수화물 그리고 20%는 이렇게 생선이나 달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단백질을 복용하는 것을 섭취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사실은 더 힘든 것 같고요. 가장 손쉬운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연구된 바가 없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기 검진인데 이런 부정출혈 증상이나 생리량이 이상하게 점점 많아진다 하면은 너무 이제
그 산부인과 꺼려져서 안 가지 마시고 조기에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생리불순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받으셨던 여성분들은 이런 부정출혈 같은 게 있을 때 꼭 이제 자궁 내막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근데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경부암이라고,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자궁암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건데 이제 자궁 입구에 생기는 암을 경부암이라고 하고 여전히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7위를 차지하는 암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경부암이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팝 테스트라고 저희 경부암 검사 나라에서 공단에서 2년에 한 번 나오는 그 검사를 말하고요. 그걸 이제 통해서 발생 빈도도 많이 줄어들었고 조기에 이제 검진이 되면서 사망률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 경부암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경부 쪽에서 이제 세포를 채취를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걸 현미경으로 봐서 정상, 비정상, 뭐 암세포가 있는지를 이제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검사고요. 이 방법을 처음 개발하신 분은 저희 위에 사진에 있는 파파니콜라우라는 분이 이제 개발을 처음에 고안을 했고, 그래서 저분의 이름을 따서 경부암 검사를 이제 팝 검사라고 많이 부르게 됩니다. 그 경부암의 발생 원인은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많이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의 99% 이상은 이 HPV라고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유전적 요인이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감염에 의한 질환이고요. 이 감염이 보통은 대개는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요인들이 이제 그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성교 연령이 낮은 경우, 성 파트너가 많았던 경우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요. 이 HPV라는 바이러스는 그 DNA 바이러스인데 거기에 이제 단백질 껍데기가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바이러스이고 거의 100종류 이상의 타입이 있고 그 중에서 생식기 감염은 40개 정도 A형이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거는 경부암의 위험 요인을 가지는 14종인 고위험군에 포커싱을 맞춥니다. 그래서 저위험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암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요. 너무 이게 감염이 됐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고위험군인 경우에도 대부분은 사실 일시적인 감염이기 때문에 그 감염된 사실만 갖고는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HPV 바이러스가 경부를 이제 덮고 있는 그 세포막의 아래쪽을 감염을 되면은 거기서 이제 세포를 변형을 시키고 이형성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경부암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행히 여기 감염부터 경부암까지는 대개 한 10년에서 20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기 검진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HPV는 감염이 된다고 증상이 뭐 있는 게 아니고 뭐 출혈이나 뭐 통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본인이 감염이 됐다는 것도 모른 채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그 대개는 이제 잠자리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여성 혼자만으로 노력으로는 예방이 어렵고 보통 이제 남녀 함께 예방이 필요하고요. 저희 나라도 보면은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 여성들 대상으로 검사를 해보면 3명 중에 1명은 이미 감염이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특히 젊은 여성 같은 경우 20대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에서 다 감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남성 같은 경우도 남성은 사실 좀 잘 검사는 안 되지만 한 20%까지도 감염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근데 다행인 거는 이 HPV 감염이 되더라도 2년 내 80%는 대개는 자연 소멸이 되고 일부에서 이제 계속 지속 감염이 된다면 그 상피내 종양 이형성증 단계를 거쳐서 경부암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요. 대개는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 검사를 조기 검진을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질출혈이나 뭐 허리하부 통증, 배뇨통 등이 있으면 이미 좀 많이 진행되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포 검사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저렇게 이제 확대경을 보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 여기로도 애매한 경우에는 이제 원추절제술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조직 검사를 더 자세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부암도 마찬가지로 1기, 2기, 3기, 4기가 있고요. 연기는 이제 상피내암이라고 사실 요즘은 이게 암으로 치지는 않지만 그 암세포가 표면에 있는 상태를 이제 연기라고 예전에는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이게 보통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초기 수술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자궁을 광범위하게 절제를 하고 주위에 림프절을 같이 절제를 하지만 아주 초기에 그 가입력을 자궁을 보존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와 같이 이제 경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자르고 자궁 그 몸체와 질을 붙이는 이런 수술도 일부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그 수술한 그 조직 검사나 아니면 병기에 따라서 방사선 요법과 항암 치료를 병행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제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해서 보면은 이 HPV 감염이 돼서 이형성증으로 진행이 되고 경부암으로 진행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단계에서 먼저 그 전암병변을 그 경부암 검사를 통해서 조기에 검진하게 된다면 경부암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2차 예방이 방법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HPV 그 예방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예 HPV 감염 단계부터 막을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경부암 예방 백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건 말은 좀 맞지는 않고요. 경부암을 예방한다기보다는 경부암을 일으키는 그 HPV 감염을 예방한다는 걸로 그런 백신입니다. 그래서 잠깐 일단 조기 검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부인종양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그 조기 검진 이제 권고안을 이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20세 이상의 성경험이 있는 여성 모든 여성은 조기 검진을 받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그 간격은 일단 우리나라는 아직 그 외국보다는 경부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1년 간격 검사를 권유를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백신을 시행받은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하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그 이형성증을 진단을 받아서 뭐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은 그 한 20년 이상은 그 선별 검사를 지속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질 확대경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 저희가 이형성증 2단계부터 상피내암 요 단계에서는 자궁경부를 동그랗게 도려내는 원추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 가입력을 보존을 위해서 아주 초기 자궁경부암 때도 저렇게 선택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대략 한 2배 정도 조산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방법이나 얼마나 깊이 이제 수술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시면 되고요. HPV 예방 백신은 이건 이제 바이러스가 아니고 아까 그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 단백질 껍데기 모양을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서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걸 이제 몸이 주사를 했을 때 몸이 이게 바이러스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거기에 항체를 만들게 하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맞는다고 본인이 감염이 되는 건 아니고요. 생백신은 아니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전혀 없고 그래서 총 이게 바이러스가 최근에 시중에 나온 게 3가지 정도 종류가 있는데 거의 공이 6개월 동안 총 3차례에 걸쳐서 예방접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그 비형 간염 백신이랑 비슷하게 일단 이렇게 한번 3차례에 걸쳐서 접종을 하면 추가로 부스터 뭐 이렇게 더 추가 접종은 필요 없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좀 자주 물어보시는 거는 백신을 그럼 맞기 전에 뭐 바이러스 감염이 되는지 뭐 검사를 해야 되나요? 하는데 되게 이 백신이 커버하는 타입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감염되어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에 감염이 돼 있더라도 다른 타입에 대해서 예방 효과가 있어서 그럴 필요는 없고요. 백신은 보통 이제 독감 예방 백신처럼 이렇게 팔에 맞게 되고 접종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임산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접종 후에 내가 임신인 걸 알아도 뭐 이렇게 이게 사백신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고 하지만은 임신이면은 나머지는 이제 분만 이후에 2차, 3차는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종 시기를 놓치면 대개 1년 이내에 3번 맞으면은 크게 효과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놓쳐도 나중에 이어서 맞으라고 되어 있고요. 이미 감염되어 있는 사람도 치료 목적은 아니지만 이후에 이제 그 HPV가 없어진 다음에 재감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도 지금 허가 사항에 들어 있고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여자 남자 모두 같이 맞아야 이제 이 경부암의 위험성이 그러니까 훨씬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9세에서 26세 남성에서는 접종이 가능하도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요약을 해드리면,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과잉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그 과잉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은 비만이나 배란장애 등이 있고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살을 빼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고, 아까 마침 건강한 식단으로 먹고, 그리고 이제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으신 분들은 조기에 검진하는 것이 예방법이 되겠고, 경부암은 워낙 HPV의 지속 감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그 예방법은 이제 자궁 경부암 조기 검진을 제때제때 하시고 HPV 예방 백신을 이제 맞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평소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으시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좀 많이 예민해지고 또 컨디션도 굉장히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평소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HPV 바이러스에 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감염 여부에 대한 조사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성 건강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잠시 휴식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이곳으로 와주시면 되겠는데요. 잠시 자유롭게 좀 휴식 시간 나가셔서 이용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인 토크쇼가 시작이 되기 전에 안내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자유롭게 건강에 관련된 토크쇼가 진행이 될 텐데, 저희가 이 녹화를 하는 관계로 현장에서의 질문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전 질문 판넬을 이용해서 질문을 앞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휴식 시간 가지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동아일보와 대한산부인과학회 그리고 건강한 여성재단이 주최한 톡투 여성건강 토크쇼에 오신 여러분, 2부의 막을 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성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는 아주 속 시원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2부 때는 더욱더 건강에 대해서 길잡이 역할을 해주신 교수님들의 토크와 또 이진환 교수님의 주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던 질문들을 모아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알찬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마 1부 때보다도 더욱더 흥미로운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 전문 기자의 진행으로 열띤 강연을 펼쳐주셨던 김미란 교수님 그리고 김미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특히 또 새로운 한 분을 더 모시고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대 서울병원 중산부인과 교수님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네. 자궁건종 얘기가 나왔네요. 우리 자궁건종 그러면 우리 김미란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자궁건종이 발견돼서 수술을 권유받은 사람이 아직 수술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아직 출산 전인데 임신인지는 모르겠고 출산 전이니까 임신을 하신 분이군요. 자궁 절제술을 받기 전에 조금 조심스러운데 최소한 자궁건종 보존할 수 있는 수술법 아까 있을까요? 임신을 원하시면 자궁을 다 최대한 보존을 해드려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방법이 뭐 내가 복강경을 하고 싶다, 로봇을 하고 싶다, 개복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분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너무 커서 너무 거대해서 복강경이나 로봇이 작동할
공간이 없는 경우는 개복을 하는 게 안전하겠고요. 또 간단한 경우는 복강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어려운 경우는 개복 수술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로봇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이제 전에 모체 태아의학회하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모와 아기들 봐주는 그런 학회들 선생님들이 또 자궁 근종 절제 수술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임신해가지고 또 자궁이 뭐 파열이 되거나 그런 게 굉장히 드물지만 없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섬세하게 자궁 근종 절제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선생님께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러니까 뭐 이미 권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아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가장 자궁의 손상이 적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큰 경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김미란 선생님, 아까 자궁 근종이 커질 경우에 주사제를 놔서 크기를 줄이는 치료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줄인 다음에 그걸 수술로 떼내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근종이 많이 클 때는 이제 복강경으로 하기가 어려울 때 저희가 주사를 써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를 쓰면은 일시적으로 자궁이 크기가 좀 근종 크기가 좀 줄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저희가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또 출혈이 심해서 뭐 빈혈이 심하거나 그럴 경우에도 주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고 하면 주사를 쓰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정상 자궁 근육층하고 자궁 근종 부분이 경계가 조금 모호해집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를 해서도 좀 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줄여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했던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 다운이 되니까 갱년기 증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요법을 이렇게 조금 해주면 저희가 이제 에드백 세라피라고 하거든요. 조금 해주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 치료할 때 너무 힘든 거 그냥 참지 마시고 조금 에드백 세라피 해서 한 뭐 6개월 정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수술을 이제 좀 작게 범위를 할 수 있죠. 또 일단 자궁을 살려서 임신까지 무사히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좀 가능하다라고 알면 되겠죠. 일단 그렇죠? 이제 너무 심한 경우는 이제 할 수가 없으면 네네. 뭐 어쩔 수 없이 자궁을 수술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 좀 미리미리 병원에서 좀 검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기 많으세요. 또 질문 들어왔는데요. 네, 오늘 강연에서 로봇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일반 절제술하고 로봇 수술의 흉터 크기나 차이 얼마 될까요? 라고 돼 있는데 아마 일반 절제술이면 요즘 많이 하는 복강경일 것 같은데요. 복강경 수술 네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 구멍 흉터는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것은 복강경으로 하지만 이제 복잡해서 개복해야 되는 정도의 뭐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로봇으로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겉의 흉터도 중요하지만 저는 안에 자궁이 얼마나 좋은 상태로 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건 복강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흉터는 같은데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이 로봇이 장착이 돼 있어서 이 복강경에 있는 이 뚫는 그 자리가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복강경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하는 편이라서 그 구멍, 작은 절개창의 통증은 뭐 로봇이 좀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뭐 거기에서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주웅 선생님의 코멘트. 네네. 중 선생 가만히 있지 않는군요. 역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네. 로봇 수술하고 복강경 수술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부의 흉터는 똑같지만 뱃속의 자궁의 흉터는 다르다는 거죠. 자궁의 흉터는 로봇으로 하면 좀 더 매끄럽고 흉터가 잘 없고 복강경은 그보다는 그렇게 세밀하게는 못하니까 자궁의 흉터는 더 있습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눈에 보는 흉터는 똑같습니다.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섬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일단 중 선생님 일단 등장하셨으니까 내가 궁금한 걸 좀 자유롭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사실 자궁 경부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언론에서 많이 떠들거든요. 이게 이제 성병이다라고 뭐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남자의 문제냐 뭐 여자의 문제냐 이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보통 이제 분위기를 봐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이게 아주 굉장히 안 좋은 특징이 뭐냐면 여자한테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남자한테는 잘 문제가 없어요. 남자는 뭐 물론 남자한테도 음경에 생기는 암이나 항문암 이거를 일으킨다고 돼 있지만 이 빈도는 굉장히 낮거든요. 한 10만 명에 한두 명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성들은 이게 감염되면 이형증이나 뭐 암이 생겨서 여자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도 여성들이 있는데 남자는 검사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성들은 주의를 많이 기울이는데 남성들은 뭐 내일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주의를 안 기울인단 말이죠. 그래서 남성의 책임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아야 된다. 남성도. 남성도 맞아야죠. 예. 그러면 자 콘돔을 이용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콘돔으로 100% 예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이 안 콘돔을 됩니까? 이용해도 우리가 이제 20년 전인가요? 에이즈라는 게 우리한테 처음 왔을 때 이제 에이즈를 예방하려면 콘돔을 사용합시다. 그때 사실은 이제 그때는 사회 문화적으로 콘돔이란 단어도 잘 입에 이렇게 올리지 못했는데 에이즈가 나온 이후로 콘돔이라는 것도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이제 자판기가 나올 정도로 콘돔을 이용합시다 그렇게 됐는데 에이즈는 콘돔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HIV라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정액 속에 있다가 이렇게 여성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콘돔을 쓰면 가능한데 이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좀 성질이 달라서 정액에 있는 게 아니고 피부에 있단 말이죠. 피부나 점막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콘돔으로 예방을 하려면 콘돔이 거의 팬티식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방이 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콘돔으로는 다른 피부 접촉이 막아지지 않기 때문에 100% 예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렵죠. 어쩌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전에 학회에서 강의 들었을 때는요, 뭐 우주복을 입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주복을 입어야지만 서로 이렇게 전염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딱 본인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없을 것 같군요. 네. 여튼 그래도 이제 다행히 백신 주사가 나와서 다행인데 사실 또 백신 관련해서 또 얘기하다 보니 또 백신 관련된 질문이 아까 있던데 한번 볼까요? 네. 자궁경부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 및 수술 받은 뒤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혹 이후에 백신을 맞아도 남은 생에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자, 백신이 우리가 사실 나이 제한이 있어서 나이 든 사람들이 백신 맞으면 좀 늦은 게 아니냐. 그래서 백신이라는 건 원래 어릴 때 맞아야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서 자궁경부암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경부암 치료 후에 사실 백신에 대해서 문의는 사실 많지는 않아서 이제 그 이형성증이라고 이제 전암성 병변에 의해서 이제 뭐 치료를 하거나 해서 이제 완치가 됐을 때 그 경우는 HPV 그 백신을 접종했을 때 재발률이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백신이 예방 백신이기 때문에 치료 백신은 아니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그걸 빨리 없앨 수는 없지만 그 HPV 같은 경우는 감염이 돼도 자연 면역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자연적으로 어떻게 이제 없어지면 그 재감염의 문제는 HPV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해서 저희가 권고는 드리고 있는데 사실 경부암으로 이제 수술하고 이렇게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렇게 권고는 드리진 않고 오히려 이제 주기적인 재발이나 뭐 전이 같은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걸 쪽으로 더 말씀을 드리고 HPV 백신이 그 승인은 9세에서 26세로 돼 있어도 그 면역완성 때문에 45세, 50세까지도 이제 맞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60 넘어서는 안 됩니까? 그러면 혹시? 선택사항이실 것 같은데. 선택사항이. 네. 돈 많으면 그냥 맞아라고 하신.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인유동 바이러스 HPV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백신을 맞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라는 또 질문도 하셨네요. 인유동 바이러스 과거에 감염이 됐던 히스토리가 있답니다. 네. 수술하고 상관없이 그런 경우에는 이미
항원에 노출됐기 때문에 항천이 이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백신을 맞는 것이 네. 필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보시는가요? 아, 그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연 면역이 항체가 잘 안 생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구조적으로 좀 그 문제가 있어서 그 점막 감염이 되면은 항체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에 앓고 지나갔더라도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감염이 됐더라도 그 예방 접종을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방 접종 권고는 하고 있습니까? 네네. 여튼 그 자궁경화 백신이 워낙 최근에 또 뭐 국가 백신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암이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미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애들을 접종을 시켜주는 호주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 경부암의 발생 빈도가 떨어지는 것이 이제 벌써 보이고 있고요. 네네. 그래도 한 가지 꼭 아셔야 되는 거는 그 백신이 100% 예방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 경부암을 일으키는 타입이 워낙 다양하고 14가지 정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7가지까지 커버를 할 수 있어서 백신을 난다고 내가 이제 아예 암이 안 걸릴 것이다 해서 조기 검진을 안 하시는 게 더 위험할 것 같고 맞으실 때 이제 조기 검진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아까 로봇 수술 얘기할 때 로봇 수술이 현재는 비보험이지 않습니까, 김민환 선생님? 근데 그 비보험이 만약에 보험이 되고 앞으로 이게 좀 그러면 많이 사실은 그쪽 트렌드로 많이 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로봇 수술이 장점이 다 많은데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비용이 고비용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인정 비급여로 해서 수술은 할 수 있게 해줬고 나머지 입원이나 뭐 마취 이런 약물 이런 것들은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수술비 그 자체만 이제 비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손보험 안 되나요, 혹시? 많은 환자분들이 실손보험으로 커버를 많이 받고 있어서 참 좋은 보험이다 이러는 거를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한테 선생님 이거 실손보험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데 보험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험사에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근데 많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근데 그게 좀 퍼센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에 따라서. 근데 보시면 뭐 실손보험에서 많이 커버가 됐다 해서 실손보험 회사들이 좀 걱정을 제가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든 김에 계속 드세요. 네,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거대 근종, 아까 자궁 근종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자궁 근종이 거대 근종이라고 있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크다는 뭐 의미 같은데 이 거대 근종도 제거가 쉽게 가능한가요? 뭐 그런데 이게 근종이 크다고 하면 흉터도 또 커질까봐 또 걱정을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거대 근종이 뭐 몇 센치 이상이면 거대 근종이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도 진단명에 거대 근종 진단명이 있어요. 휴지 레이오마이오마. 그런데 이제 뭐 많이 크다 뭐 그런 정도 되겠는데 큰 경우도 이제 저희가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개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개복을 세로로 절개하면 계속 너무 상처가 보기 싫으니까 이제 옆으로 절개해서 이렇게 잘라서 빼기도 하고요. 저는 뭐 9.8kg가 제일 컸고요. 9.8kg면 아기가 3명, 네. 쌍둥이 쌍둥이네요. 그냥 네. 살찐다고 그렇게만 아셨다고 해요. 계속 왜 살찌느냐. 그래서 자기 왜 살찌느냐고. 그런데 누가 봐도 인부복을 입고 오셨어요. 맞는 옷이 없어서. 그래서 뭐 제일 큰 거는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30kg도 있다고 30kg 요? 했으니. 예. 근데 이런 거대 근종의 문제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자궁 폐경되면은 근종 없어지고 수술하는 거 무섭다고 하셔가지고 뭐 거동도 불편한데 집에 계셨거든요. 근데 네. 그 주변에 요관이 막혀서 콩팥까지 뭐 기능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무조건 수술하는 거 나쁘고 나는 내 자궁을 꼭 지키고 싶어 이렇게 하시면 병원에 오시면 또 지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똥배 얘기하셨잖아요. 여성분들 중에 특히 똥배가 많이 나오셨는데 잘 안 빠지더라. 그러면 한번 그럼 병원에 우리 김미란 선생님 찾아가시면 약간 딱딱합니다. 네, 딱딱한 네. 똥배. 또 여기 또 남성분도 계시고 하신데 일부러 또 부인이 걱정돼서 오신 분 같아요. 그죠? 나중에 질문 하나 던져주세요. 자, 건강검진에서 난소낭종 우리 중 선생님 오랜만에 한번 마이크를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난소, 낭종, 그리고 무록이네. 난소, 무록이 낭이라는 게 물이죠. 네네. 그래서 진단이 돼서 이제 소견을 받았는데 아직은 추적 관찰하라는 진단으로 나왔답니다. 혹 나중에 난소암으로 발전할까봐 두려워 죽겠답니다. 이게 난소암으로 발전되지 않게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보셨네요. 네, 우선 질문하신 분 이제 나이가 뭐 젊으신 분이겠지만 젊은 경우는 난소암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네. 빈도상으로 암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보통 초음파나 CT나 MRI 이런 검사를 해보면 똑같은 물혹이라도 그냥 물만 있는 경우 아니면 그 물혹 내부에 다른 덩어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음영이 있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위험도가 높고 그 다음에 피 검사 중에 종양 표지자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피를 뽑아보면 그게 또 수치가 높으면 조금 더 위험도가 높고 그래서 위험도가 있는 경우는 수술하시는 게 낫겠죠. 그거는 없애는 목적도 있고 진단하는 목적도 있고 근데 이런 게 다 없으면 단순 물혹이면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까? 일단 그죠? 병원은 이제 예. 다니시면서 대개는 큰 문제 없는 거죠. 예? 나이 들면 또 무록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무록 얘기 난소 나왔으니까 또 난소 낭종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피임약 복용으로 이 낭종 크기가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인가요? 어떻게? 전문가시죠. 저희가 파트가 다릅니다. 전 생식내분비, 두 분은 이제 부인종양 파트라서 네. 난소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기관입니다. 매달 배란이 되고 그러면서 황체낭도 생길 수 있고 어떤 기능성 낭종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경구용 피임약을 처방해서 난소를 쉬게 해주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경우는 경구용 피임약이 도움은 별로 안 되겠습니다. 혹시나 또 난소 낭종 중에서도 자궁 내막 종이라고 해서 이제 초콜릿 시스트인데 그런 경우도 경구용 피임약을 쓰면 사이즈가 좀 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보통 쓰는 것은 기능성 낭종, 그러니까 안에 깨끗한 물만 들어있는 경우에 쓰기도 하는데 요즘 교과서에서는 꼭 쓸 필요도 없다고는 하지만 환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난소를 좀 배란을 억제하는 거죠. 쉬게 해주면 기능성 낭종은 좀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도움이 되는?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난소를 좀 쉬게 해줘야 된다. 정말 좋은 말입니다. 네. 같은 의미인데요. 난소를 계속 쉬게 하는 게 이제 이 경구 피임약을 1년, 2년, 3년, 5년 이상 복용하면 그렇죠. 5년 이상 복용하면 5년간 배란이 없는 거죠. 예. 생리가 있긴 있습니다. 생리는 약에 의한 생리고 배란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5년 이상 쉬면 난소암 발생 확률이 좀 줄어듭니다. 난소암이. 그 대신에 뭐가 늘지 않습니까? 혹시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게 난소가 한 달에 한 번씩 배란하고 배란할 때 조그만 상처가 나니까 그 상처가 회복되고 이런 과정이 5년 동안 60개월이죠. 60개월 동안 쭉 쉬면 난소암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출산을 많이 하면 네네. 출산하고 수유하면 그동안에 또 배란이 안 되는 거죠. 임신하는 동안은 생리 안 하는 거니까 수유할 때도 생리 안 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배란이 안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난소암에는 예방 효과가 된다는 거죠. 같은 의미로. 제약사에서 협찬 나오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요. 네, 아주 네. 좋은 팁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네. 이제 이거에 대한 좋은 또 동물 실험의 예가 난소암의 모델, 동물 모델을 만들려면 닭을 가지고 닭이 날마다 배란을 하잖아요. 알을 낳는 게. 그래서 닭이 날마다 배란을 하면 닭이 난소암 모델을 만들기가 이제 좋다. 이렇게 배란을 여러 번 할수록 난소에 손상이 많이 간다. 그 의미가 이제 인간 인체에도 통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난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냉동 보존 이런 것도 요즘 최근에 젊은 분들 일부러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난소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게 또 수술 후 관리에 대한 또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게 자궁경부암 수술 뒤에 주의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식습관 개선과 운동 외에도 혹시 챙겨 먹으면 좋은 영양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네요. 사실 그 영양제는 정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제 명약은 없고요. 아까도 그 건강한 식습관이
더 중요하지 그걸 이제 무시한 채 오히려 뭐 멀티비타민이나 이런 걸 드시면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고 그래도 이제 부족한 영양소들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부족한 영양소는 이제 보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다 모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막연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까 이제 2차 보통 암이 걸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암이 걸리 2차 암의 위험성이 이제 한 2배 정도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건강 검진이나 아니면은 뭐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신체 활동도 중요하고 저희가 경부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면 다리에 이제 림프 부종이라고 이렇게 코끼리 다리처럼 좀 붓는 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뭐 마사지나 그런 운동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좀 먹는 식품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셨어요. 47세 여성이라고 하셨고요. 네. 석류 등 건강식품의 효과와 적절한 섭취 방법, 연령 및 부작용이 없는지 알려주시. 아까 뭐 석류 너무 많이 섭취하면 뭐 또 부작용 생긴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네. 어떻습니까? 뭐 근데 저는 외래에서 보통 경험이 뭔가 이렇게 내막이 두꺼워지고 부정출혈로 오셔서 뭔가 캐물으면은 다 한두 가지씩은 다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석류, 칡즙, 뭐 달맞이, 홍삼 뭐 이런 것들이 다 한두 개씩은 다 드시고 계시고요. 근데 폐경 전에 이 난소에서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과잉으로 드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런 걸 다 끊으시라 말씀드리면 그런 출혈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경 전에 그런 뭐 석류나 이런 거를 권고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건강 습관 중에 잠깐 나왔지만 좌식 생활이라고 있잖아요. 자식 생활이요. 네. 네. 아까 그 논문에 자마에 나왔던 네, 네. 좌식 생활이 이제 좋지 않다. 좋지 않다. 네, 좋지 않다 이건데 이거의 의미가 얼핏 생각하면 계속 앉아 있으면 살이 쪄서 비만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논문은 체중이 똑같아도 체중이 똑같이 비만이 아닌데도 한 사람은 활동을 많이 하고 한 사람은 좌식 누워 있거나 앉아 있기만 하면 이 사람의 심장병이나 사망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서 있자. 그래서 한때 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논문이 나온 뒤로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그 서서 컴퓨터 하는 네, 책상, 맞습니다. 네. 그게 인터넷에서 많이 팔리고 그다음에 네, 네. 의자를 없애고 이 볼 같은 거에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것도 많이 팔리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을 가지고 계시면 지하철 버스 탔을 때 자리 없어도 자리가 있어도 안 앉는 거죠. 그리고 자리를 아깝게 내가 뺏겼어도 기분이 좋은 거죠. 난 오래 살고 저기 앉으신 분은 좀 더 건강이 안 좋으실 테니까. 그래서 항상 버스 지하철 탈 때 이 생각을 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지십니다. 나는 서 있는 게 건강이다. 좋은 팁입니다. 혹시 저 뒤에 계신 분 일부러 일어서 있는 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일어서 있는 거죠? 저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일어서서 얘기할까요? 또 생리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자, 김미란 선생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세 미혼 여성이고요. 지난 4월까지 3주 간격으로 매달 생리를 했는데 5월에 생리 전 증후군만 있고 생리가 없습니다. 폐경인지 알고 싶고 5월에 가슴이 꽤 아픈데 폐경기 증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가슴이 아픈 건 폐경기 증상은 아니고요. 상관없죠. 예, 폐경이 되는 경우는 여성 호르몬 없기 때문에 가슴이 별로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제 보통 갱년기라고 얘기하는데 폐경 이행기가 보통 45세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평균 폐경 연령은 저희가 몇 번 조사해봤는데 만 49.7세, 50세입니다. 그러니까 48세면 폐경 이행기이신 거죠. 보통 갱년기라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폐경 이행기라고 하는데 23주마다 생리를 한 건 좀 빠른 거거든요. 그건 난소 기능이 떨어지니까 월경 주기가 빨라지다가 서서히 늦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폐경 이행기이기 때문에 생리를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폐경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한 3개월 정도 생리 안 했을 때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그때 호르몬 검사를 하면 그때 호르몬 수치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경 검사가 참 어려운 게 폐경 진단은 마지막 생리하고 1년 동안 생리 안 했을 때 그때 폐경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쉬운 방법이 바로 혈액 검사 하면 네, 되는 건가요? 네, 난포 자극 호르몬 검사하면 네. 됩니다. 이 혈액 검사로 해서 자궁 경부암 검사도 좀 같이 되면 좋겠는데 혹시 김미영 선생님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이 병원 가서 이 젊은 여성이 병원 가서 이거 하기가 상당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좋은 방법 아쉽지만 없습니까? 아직은 경부암을 이제 피 검사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난소암 검사라고 하는 피 검사도 사실 확진 검사는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피 검사를 하는 거는 없습니다. 한국 남성의 가장 큰 암이 바로 위암이죠.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년 1년 동안 꾸준히 계속 이렇게 내시경 검사 하듯이 여성분들도 사실 요 검사는 하면 금방 생존율도 거의 100% 가까이 되는 암이기 때문에 조기 검진이 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그 핵심을 짚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인체 중에 어떤 암이 생겼을 때 그 장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거든요. 우리가 피부암은 바로 이제 볼 수가 있고 구강암 같은 건 볼 수가 있는데 위암이나 폐암이나 이런 장기들은 볼 수가 없죠. 내시경을 대장암 다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자궁 경부암이 바로 직접 볼 수 있는 암이었던 거고 아까 소개된 파파 니콜라우 박사님이 이제 그 점에 착안해서 거기를 보고 여기 있는 세포를 이렇게 묻혀내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자체는 뭐 좀 상당히 여성으로서는 그 검사 받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생각을 하면 세포를 직접 채취할 수 있는 장기인데 그렇게 해서 암을 줄일 수 있다면 그거는 정기 검진을 그런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홍 선생님께서 찾아가면 공짜로 해주시겠답니다. 아,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 아까 또 중요한 아까 폐경기 얘기하면서 또 56년생인데요.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고 있는데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또 고민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아까 에스트로겐 노출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또 호르몬 치료하면 또 노출을 계속 시켜야 되는 상황이고 한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답이 없나요? 네, 56년생이면 제가 뭐 산수가 63세시죠 만으로. 그러네요. 네. 네. 아쉽게도 그분은 호르몬을 치료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셨어요. 그러니까 예. 꼭 이분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그 경계선에 있는 경계선 분들, 60입니다. 네네. 예. 폐경이 되고 젊었을 때 호르몬 요법을 하면 이점이 훨씬 많은데 60 지나서 안 하시다가 63세에 내가 갑자기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어울리함이라고 해서 유해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폐경학회도 그렇고 뭐 세계 폐경학회에서도 폐경된 지 10년 이내, 60세 이내에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뭐 굉장히 갱년기 증상이 심해서 근데 보통 갱년기 증상은 폐경되고 한 4, 5년 정도가 심하거든요. 근데 63세 뭐 갑자기 뭐 열이 뭐 갑자기 발생하고 그런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뭐 필요하다면 저용량으로 조금 써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학회나 이런 쪽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라서 저도 63세에 근데 지금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면 조금 말리는 편입니다. 네, 폐경기 여성인 경우 호르몬 치료를 해야 하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환자마다 득실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요. 네네. 갱년기 증상, 폐경 증상이 심해서 뭐 삶의 질을 뭐 위협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폐경이 되면 골밀도가 또 급속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폐경될 때 내 골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끔 뭐 은행에 잔고 측정해 보시잖아요. 잔고가 얼마 있는지 그런 것처럼 골다공증 검사는 안 해보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검사해보고 골밀도가 좀 낮아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저는 좀 호르몬 요법 하는 것을 좀 더 권하고요. 특히 자궁 절제 수술을 했다 옛날에 그러면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용하는 호르몬이 자궁이 있는 사람이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에스트로겐 단독요법을 쓰면 유방암이 오히려 감소합니다. 폐경 호르몬 요법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유방암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5년 이내로 했을 때는 그 위험도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5년 이내에는 증가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이 월경에 대한 얘기 또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게 생리불순은 월경인데 이거 좀 묶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월경 기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활동하세요? 활동하세요. 활동하셔야죠. 이게 뭐 큰 병이라고요, 그렇죠?
또 생리불순이 근종이나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 이것도 좀 그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생리불순이 자궁 근종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생리불순이 자궁 내막암의 위험성은 증가시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리는 꼭 할 일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최소 6주에 한 번은 해야지 자궁 내막암의 리스크가 없다. 그렇게 저희 생식내분비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저희도 비슷하게 한 최소한 2달에 한 번은 생리는 하는 게 내막을 보호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왕 마이크 든 김에 자궁 내막증 수술 뒤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큰가요? 장기 복용에 대한 부작용 없나요? 라고 하셨네요. 자궁 내막증은 제 파트입니다. 예. 자궁 내막증은 수술한 다음에도 계속 재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리할 때 생리혈이 역류되면서 자궁 내막 조직이 역류가 되기 때문에 다시 착상이 되거든요. 1년에 10%, 5년에 50% 재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주 선생님 말하셨던 것처럼 경구용 피임약 오래 먹으면 난소암도 예방하는데 자궁 내막암의 재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경구용 피임약을 드실 수 없는 어떠한 그런 그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뭐죠? 부적응증이 네, 부적응증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는 경우에는 경구용 피임약을 계속 드셔도 부작용을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또 고민 많을 것 같아요. 자궁 쪽 질환이 혹시 딸아이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유전이라든지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제가 유전적인 얘기도 했고 1촌 이내에 있으면은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것도 있고 안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자궁 관련 질환이 있으셔서 따님이 걱정이 되신다면 조금 일찍 정기 검진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계속 그 암에 대한 예방법인 자궁 근종의 예방법 또는 실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아까 운동하고 그런 좀 일반적인 얘기 말고 좀 나름 비법을 좀 얘기해 주시면 자궁 근종의 예방법이요? 네네. 예, 자궁 근종의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은 없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는 역학조사의 얘기거든요. 운동을 더 많이 했더니 이 사람들이 좀 더 덜하더라. 또 채식을 더 많이 했더니 이 사람들이 좀 덜 생기더라. 그런 것들은 이제 역학조사라는 거는 근종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요즘 조금 이거는 최신 지견입니다. 제가 요즘 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학회에 가 보니까 자궁 근종 환자한테 주는 아까 선생님이 어떤 보조제 그런 거 별로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녹차하고 비타민 D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시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에비던스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팁으로 녹차도 좀 드시고 비타민 D 좀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리고 음주는 나쁩니다. 음주는 절대 안 할 수는 없겠죠. 적절하게 그렇지만 줄이시고 햄이나 붉은 육류 이런 거는 줄이시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먹거리 이렇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중요하죠. 그 남편이 언론인이신데 술 잘 안 드시나요? 네, 요즘은 체력이 안 돼서 많이 못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는 환자 입장에서 정상 없는 자궁 근종, 정상 없는 자궁 내막증 치료는 언제쯤 해야 되나라고 하셨네요. 되게 그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민간 요법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애매모호할 때. 증상이 없는 자궁 근종은 저희가 별로 치료의 적응증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네네.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을 월경 과다라든지 생리통 꼭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무증상인데도 굉장히 사이즈가 크면서도 저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라고 하시거든요. 복부에 만져지는 커다란 종괴 증상입니다. 네. 그리고 자궁 내막증은 요즘은 이제 전에는 자궁 내막증은 수술 복강경으로 진단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복강경을 해서 진단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수술하고 나면은 재발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요즘 저희는 이제 수술을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자. 일단 약물 치료를 좀 하고 임신을 원할 때,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수술을 계획을 세워서 하자라고 하는 조금 추세로 조금 바뀌고 있어서 어떤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해주셨는데 제가 수술을 바로 안 해주면 왜 수술을 안 하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자궁근종이 있으면 꼭 제거해야 하나요?에서 선생님께서는 그게 아닐 한 몇 수도 센치 있습니다. 정도일 때 제거하는 게 낫냐?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다릅니다. 따라 다르니까. 예, 증상을 유발할 때 그리고 이것이 불임의 원인이 될 때 네. 주변 장기를 눌렀을 때 네네. 네. 이 로봇 수술 세 분 중에 누가 하시나요? 로봇 수술은? 주영 선생님도 하시고 저도 하시고 선생님도 그러면요. 하시고 예. 로봇 예. 수술에서 로봇이 혼자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각자 수술은 어디까지 담당하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나요? 아니면 로봇이요? 네. 혼자 하지는 않죠? 로봇이 혼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예. 하지는 않는답니다. 일단은요, 저희가 그 로봇의 콘솔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렇게 머리를 들이밀어야지 여기 센서가 있거든요. 거북목을 만들어야 로봇이 스타트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떼면 바로 스톱합니다. 저희가 쓰는 로봇은 로봇 청소기만도 못하는 거죠. 로봇 청소기는 혼자서 하는데 저희 거는 이제 로봇 팔만 있는 거죠. 로봇 팔만 있고 이거를 이제 수술 집도의가 로봇 팔을 조종하는 거니까. 네네. 네. 혼자서는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야, 그 수술 뒤 이게 DIM이나 파이브로 디펜스라는 게 아마 로션 같은데 이게 아니 뭔가 이게 복용하는 게 어떨까요라는 질문이 왔네요. 이게 혹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파이브로 디펜스면은 파이브 디펜스는 DIM. 이거 혹시 누가 질문하셨죠? 손 한번. 네. 잘 모르겠어요. 그 용어만 봐서 파이브로가 이제 자궁 근종을 뜻하는 것 같고 디펜스는 그거를 막겠다는. 네네. 외국에서 하신 거예요. 약인데 그게 네. 뭐 FDA나 KFDA에서 만약에 거기에 통과됐으면 저희가 이제 들어봤을 텐데 네네. 못 들어본 것이라 네. 통과가 안 된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까 네. 건강 식단 보셨잖아요. 접시 그게 이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반을 잘라서 이 반을 과일, 채소를 반 드시고 나머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드시라고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 채소가 더 많고 과일은 좀 적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과일을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채소는 많이 드셔도 되는데 과일을 많이 드시면 그것도 이제 과당이라는 당 성분이 있어서 비만이 또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접시 좀 기억해 주시라고. 네. 지금 시간만 좀 남았으면 우리 남성분 네 분 계셔서 질문을 꼭 받고 싶었는데 이게 좀 아쉽네. 여튼 그 시간 관계상 오늘 요 정도로 해서 마감을 하고요. 우리 주홍 쌤과 김미란, 김미경 쌤 오늘 나오셔서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진짜 궁금한데 질문 못 하신 분은 나중에 동영상 그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